네,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29회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이 모니터하는 화면이 안 떠가지고요. 연결이 안 된 줄 알고 그래서 조금 지체가 있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이시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나 화면이나 잘 보이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매직님이 정상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시장 현안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도 난방비 좀 아끼느라고요. 이렇게 옷을 좀 두툼하게 입었고요. 근데 난방비를 좀 지원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뭐 아직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네요. 이게 이제 보수 정부의 입장에서 아마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지금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크게 났는데요. 거기 에르진이라고 하는 데서 단 한 명의 부상도 없이 이 지진 참사를 막은 시장 얘기가 지금 화제죠. 그래서 현재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시에서 크게 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건물도 하나도 안 무너졌고 그리고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에리진 시장이 그동안 불법 건축물하고 싸워온 아주 인기 없는 시장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한 사람의 시장이 준비를 철저히 하면 이렇게 많은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래서 장관으로 처음 취임을 하고서 민방위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민방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왕 한다면 우리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전 직원 다 제세 동기 그 어떻게 쓰는지 알고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법 훈련하고 그런 걸 민방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제 욕심 같아서는 전부 수영장 가서 생존 수영 이런 것도 다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여건은 안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제세 동기가 어디든지 가면 있는데 뭐 지하철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튀르키예에서 평상시에 인기 없던 시장 한 분이 역시 이 불법 건축물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 소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시장은 그냥 인기 없는 시장으로 끝났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지진을 겪으면서 이분 아마 다음 대통령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경제 스케치북 29회 이런 내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요. 금융시장 현안 몇 가지 얘기하고요. K이노베이션 15번째, 인텔과 벤처 캐피탈의 태동. 이게 사실은 실리콘밸리 얘기인데요. 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그 얘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조만간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금년도에 지금 뭐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베어마켓 끝났다 하는 분들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이제 베어마켓의 중에 랠리가 끝났으니 더 큰 충격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아예 노 랜딩, 뭐 랜딩할 게 뭐 있느냐, 지금 경제 좋은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그런데 크루그만 교수가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또 핑계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하겠는데, 요번에 중고차 가격 다시 상승하고 또 주거비도 여전히 높아서 아마 1월 CPI가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놀랄 필요 없다. 인플레이션의 큰 위협은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게 아마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작년, 재작년 다 시장이나 경제학자들이나 다 예상이 틀렸던 상황이라서 시장 참여자들도 누구를 신뢰할지 지금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튼 현재 컨센서스는 6.2%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상은요. 그다음에 전월비 대비에 0.4%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월비 대비 0.4%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거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죠. 12월에 0.1% 떨어진 걸로 나왔는데 지금 수정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1%, 0.1%로 바뀌었어요. 그럼 플러스 0.1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11월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11월하고 같은 플러스 0.1, 0.1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0.4가 되면 그러면 그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실업률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업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요국 실업률 비교인데요. 지금 특이할 점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금 파란 게 이게 지금 미국이죠. 네. 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얘가 지금 이 미국입니다. 네. 근데 미국의 이제 독특한 것은 바로 이거죠. 여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레이오프 제도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안 좋으면 기업에서 그냥 해고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노사협약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임금 협상을 하는데 임금 협상이 결정이 되고 나면 얼마를 고용할지는 이제 그 기업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실업률이 엄청나게 오르다가 그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니까 실업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떨어진 이게 지금 연말에 지금 3.7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3.4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게 빨간색인데요. 이제 그 옛날서부터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독일은 실업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금 올랐다가 빨간색 그래서 조금 올랐다가 3.6, 3.6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3.4쯤 되겠죠. 3. 네, 조금 안 되겠네요. 네. 2.9나 2.9쯤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일본이 지금 여기
그 초록색인데 일본이 우리가 2000년대, 2010년도, 2008년 이후에 우리보다 높다가 지금 점점 떨어져서 실업률은 매우 낮은 상황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독특하게 그 2013년 여기쯤 되겠죠? 네. 여기서부터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대개 3.8, 3.9 이렇게 하다가 지금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코로나 때 올랐던 실업률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다른 나라들도 그렇더라.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일부 국가는 아닌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 코로나가 오기 이전 수준으로 되게 그리고 그 이하로 지금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충격에 의해서 그 실업률이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율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대신에 실업률은 상당히 또 그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이 하나의 지금 착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것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문제, 그러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낮게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이상현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임금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률을 지금 주목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한국만 이렇게 조금 독특한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되게 2013, 14서부터 시작해서 15, 16, 그다음에 2000년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실업률이 올랐던 거죠. 그게 우리 국내에서 얘기가 잘 안 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15세에서 64세 인구 추이인데요. 여기 지금 2000년서부터 200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점을 찍은 게요. 3,760만 해서 여기 이게 지금 2000 네, 이렇게 내려보면 되겠죠. 네. 2019년이네요. 네. 2019년에 정점을 찍고 네. 그리고서는 지금 뭐 15세까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제 15세가 되면 그러면 한 35년쯤 되겠죠. 그래서 제가 35년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 이후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추계니까 뭐 내일이라도 우리가 뭐 그 출생률이 늘어난다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현재 출생률 하에서 현재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15세, 64세 인구 추이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의 인구가 여기 그 2000년 이후에 계속 증가해 왔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정점을 몇 년을 찍은 게 이른바 에코 세대입니다. 그럼 에코 세대는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에서 63년생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엄마들이 그 이제 자녀를 가졌을 때 그 자녀들이 대개 79년에서 92년생 이 세대들을 이제 에코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코 세대들이 그 시장에 막 나오고 이럴 때가 바로 여기 이 시기인 거죠. 이 시기가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바로 이 에코 세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거기가 크게 늘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다음부터 안정되다가 그 베이비붐 세대가 다시 출생하는 그 시기
다시 이제 그게 에코 세대가 인구가 늘어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산율이 그냥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죠. 이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 지금 이 속도가 네 이게 무시무시한 속도고요.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지금 국가 전망에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내버려 두고 엉뚱한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구가 이렇게 우리가 출생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연금은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바꾸고 연금 개혁을 아무리 하더라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가 그 전 세대 부양하고 뭐 나이 든 세대가 그 전에 젊었을 때 자기가 저축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젊은 세대가 아주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연금 개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의료보험 개혁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노동 개혁도 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가 없는데 무슨 이제 그 노동 시장의 상황이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노동 시장에서 그런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을 테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키려고 이제 아마 노력을 하겠지만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인구 절벽에 따른 부작용인데 그 부작용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거의 거론하지 않고 그냥 가끔 가다가 이거 우리 인구 줄어드는 거 알고 있지?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알고 있지? 뭐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요. 이게 국가 전망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한 국가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뒤로 미루어요. 왜냐하면 현안들이 바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정쟁하기 바쁘니까요. 지금 뭐 초당적으로 뭐 선거제도 개혁한다고 저기 지금 모여 있는데 아니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이 인구 절벽이 더 중요해요? 저는 초당적으로 무슨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에서 무슨 뭐를 만들었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죠? 그냥 뭐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이제 거긴 그냥 자문기구니까 계속 자문만 하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또 저출산 그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뭐 저출산 예산이 아니라 그걸 핑계로 대서 각 부처에서 그냥 나눠 먹기식 예산 쓰고 있고 이런 거죠. 네. 우리 항상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하여튼 저도 좀 답답하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지 저도 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현재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조직으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업률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에코 세대로 인해서 늘었던 그 청년들 그것 때문에 실업률이 늘었다가 이제 그 청년들 숫자가 급격하게 주니까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각 국가별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25세에서 64세. 이게 OECD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우리 한국은 여기 있죠. 주요 국가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은 지금 75.5입니다.
북구 복지 국가인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 89.1이고요. 우리가 뭐 그 어떤 나라를 비교를 해볼까요? 뭐 독일이나 여기 독일이고요. 네, 83.6. 여기 영국이고요. 네, 82.1. 그리고 낮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 77.3.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가 이태리.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영업 비중입니다. 그래서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OECD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최고로 높고요. 23.9%. 역시 이태리가 이제 우리 비교해서 그런대로 낮은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여기 미국의 경우에 의외로 셀프 인플로이드는 굉장히 낮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독특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국내에서 잘 안 알려져서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오늘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로 우에다 가조를 임명했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이 우에다 교수는 일본은행에서 한 7년간 의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교수 출신이고요. 서머스 교수는 일본의 버냉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MIT 대학의 사단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스탠리 피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셔 교수는 이제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이 돈부시 피셔 거시경제학 책을 가지고 배웠는데요. MIT 대학의 유명한 이제 거시경제학자고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중앙은행 또 총재도 역임을 했었죠. 또 반면에 이분의 제자가 벤 버냉키, 그 다음에 마리오 드라기 전 EU 중앙은행 총재,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부총재까지 역임하신 분, MIT 출신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경제학과로서는 거의 탑이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시경제 쪽은 하버드나 예일이나 시카고 이런 데보담도 그런 대학도 다 많은 인재를 냈습니다만은 MIT가 특히 이제 많이 배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관료 출신이 되게 맡아오던 아니면 중앙은행 총재 출신이 하던 중앙은행 임원 출신이 하던 것이 이제 학자 출신으로 가니까 우리 이제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벤 버냉키가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굉장히 과격한 정책들을 취했던 거죠. 본인은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에다가 그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벤 버냉키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사례거든요.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본이 저렇게 오랫동안 잃어버린 30년, 40년을 유지를 해오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만성화되어서 저렇게 경제가 활력을 못 찾고 있다. 지금 이게 이제 원래 벤 버냉키 교수의 이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벤 버냉키가 과감하게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한 것이고, 본인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줄이지 못해서 그게 이제 경제에 계속 후유증이 나와서 어떤 분은 안 줄여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과는 다른 지금 새로운 경제로 버냉키가 문을 연 거죠.
그러니까 이 우에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뭐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그 정책을 쉽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빨리빨리 어떻게 그 경제 구조의 전환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출구 전략을 해야지 정상 경제로 가지. 저런 식의 경제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이 우에다 교수가 한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일본 경제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내버려 두고 중앙은행의 그런 양적 완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도 하여튼 새로운 사람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일본의 금융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일본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하고 굉장히 그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그 부동산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잠시 후에 한 30초만 제가 이 버튼을 하나 누르기 위해서 30초 후에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뚜벅뚜벅님이 방송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재밌어 가지고요. 뭐 경제학이 워낙 재밌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도 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저한테 질문도 좀 주시고 코멘트 하시고 이러면 또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10일 날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 자본거래 사전 신고 면제 한도를 연간 5만 불에서 10만 불로 지금 확대를 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뭐 자고난이 선진국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본거래에 대한 예전에 우리가 항상 외환위기 걱정하고 이럴 때 그때하고는 달라졌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해외하고 거래도 많은데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이런 외환 규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3천만 불에서 5천만 불로 확대를 한 거죠. 그러면 외국에서 이제 외자를 많이 들여올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외환위기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외자 갖다 쓰고 특히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외자 갖다 쓰고 이랬는데 이제 그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신에 이제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의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외환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인제 외환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일단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들이 이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시행령 개정 사항들은 아마 금방 시행이 될 거고요. 지금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사항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월 7일 날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외환 시장을 대외 완전히 개방하겠다. 그리고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선진 수준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외환 시장 구조 개선 방안 발표입니다. 이게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논의를 할 것인데 그래서 잘 되면 이제 내년도 하반기쯤 시행하겠다는 계획하에서 기재부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 실제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개장 시간을 대폭 연장하고 준비가 되면 24시간 우리 외환 시장을 항상 개방을 하겠다. 현재는 지금 국내에 그 우리 은행 영업 시간에 거의 맞춰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시간 외에는 우리 NDF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차액만큼 거래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외환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이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완전히 지금까지 하고 다른 그 한 단계 더 외환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대규모 우리 외화 유출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중남미에서 대거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남미는 항상 외화 부족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시로 그 이제 그 IMF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환을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그런 걱정이 없겠느냐. 뭐 그런 걸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금융시장을 건드리면서 우리가 한 10여 년 내에 꼭 사고가 난 거죠. 우리 IMF 사태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이른바 처음 시작은 은행 자유화입니다. 은행을 언제까지 그렇게 묶어놓을 것이냐. 그래서 은행의 대출 규제를 풀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은행이 가장 수익을 얻기 좋은 데가 대기업이니까 거기는 이제 대기업들은 그 당시에 대마불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채무 보증을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저기 그 기업 저렇게 튼튼한 그 기업들이 넘어가지 않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그 기업이 보증을 해주는데 뭐 그 조그만 기업들 거기 대출을 해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해서 그냥 우리 재벌 그룹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출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그룹 전체가 다 그냥 물고 물려 있는 것이지 수익이 별로 안 나더라 하는 걸 깨닫는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대출해 줬던 우리 은행들도 다 무너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은행이나 기업이나 외자가 좀 있었는데 그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IMF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수준까지 간 거죠. 우리 카드 사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카드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고 몇 년 만에 금방 카드 사태 터져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런 그 당시에 이제 곤란을 겪었죠. 지금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사모펀드 규제 완화하고 그리고 몇 년 만에 저렇게 대규모 사고가 터졌죠. 지금 부동산 마찬가지죠.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한다 해놓고 나서 몇 년 만에 저렇게 터졌단 말이죠. 지금 외환 시장을 이렇게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그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 안 날 대비를 해야죠. 이게 이제 한국 관료들의 아주 문제예요. 이런 규제 완화 동의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우리 뭐라 그러나요? 이거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레드팀을 하나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완전히 풀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레드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드팀 만들면 또 레드팀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니냐니까 아예 만들지도 않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레드팀 만들어서 이렇게 외환시장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뭐 저 같으면 지금 이 부동산 관리, 가계부처 관리 이거 실패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제대로 관리 못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건데, 그러면 우리 들어와 있던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 나갈 거고요.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외환 시장을 개선하겠다, 규제 완화를 하겠다. 뭐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뭐 이해가 되죠. 하지만 저는 이런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요, 일단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도 그렇고요. 지금 얘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거 지금 엉망이잖아요. 왜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비 없는 규제 완화로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이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우리 금융시장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저렇게 위험하게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레드팀 만들어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들 스스로 이런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저런 식으로 열리게 되면 분명히 외환 시장이 요동을 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요동칠 거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변동성이 심화되고 그걸 시장 내에서 그걸 소화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참가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걸 시장이 두껍게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이제 변동성을 통해서 시장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작다 보니까 참여자가 많지 않은데 해외 큰 손들이 와서 주물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런 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에 이제 참여자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또 개방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수준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을 때 이제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는 얘기하는 거죠. 금융시장 더 투명하게 하자. 저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융기관들, 은행들, 증권회사들 그렇게 불안전 판매했다고 하는 게 그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저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 안 보거든요. 그런 금융기관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4대
은행들이 전부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을 데가 없는 거죠. 그 믿을 데가 없는 거는 거기 지금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펀드들 지금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그러면은 그 사고 터질 때마다 이렇게 우리 외환 시장이 흔들거릴 건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을 때 해외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해외 그 자금 유출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서민들이 지금 대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지금 해외 투자가 자유화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유명 펀드, 뭐 뱅가드 펀드, 투명하게 다 운영되고 있고 수수료도 최저 수준이고,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니까요. 그냥 인덱스에 투자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달러로 투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공개를 하니까요. 거기에서 문제가 될 게 없죠. 뭐 거기에 투자한 게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그것을 잘 관리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지금 한국의 펀드는 투명하지 않다. 그런데 저기는 지금 투명한데 앞으로 우리 외환 시장이 이렇게 더 불안정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저쪽에 투명하고 안정적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금융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불안전 판매 없애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과연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작업은 안 하면서 지금 규제 완화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고가 터진다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이 규제 완화, 외환 시장의 제도 개선은 이해는 되지만 납득하기 좀 어렵다. 또 걱정이 좀 된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지금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644대 주상복합 시공권을 포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1,600억 원의 그 시공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00억 원에 지금 이제 건설 계약을 맺고 그 이제 초기 이제 저 시행사가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분양 전까지, 그래서 이제 대우건설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돈을 모았는데 그게 1,000억을 모은 거죠. 그래서 대주단이 460억 원을 모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 대우건설은 440억 원을 후순위로 보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시행사가 자기 자본금 100억 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대우건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꽤 큰 건설 회사라서 정식 PF 대출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주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주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우건설이 후순위니까 자기는 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우건설이 지금 포기한 거죠. 그래서 다들 지금 깜짝 놀란 거죠. 그 최악의 경우에 저 440원이 다 날아갈 수 있는데 대우건설이 과연 그거를 그 감당을 한다는 게 저게 그 말이 돼?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충격을 준 거죠.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나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깜짝들 놀랐는데요. 이 대우건설의 선택, 지금 건설 비용은 상승하고 분양 시장은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쉽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으니 이제는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가 지금 뭐 5%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쪽에서는 지금 6%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기 지금 어, 그 그동안 들인 돈 이게 아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운 돈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아까 7시쯤에 우리 재경세바에서 요 매몰 비용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건 경제학에 굉장히 재밌는 어, 그, 그 굉장히 재밌는 그 경제학의 사례고요. 그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우리 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아주 큰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들였는데 그 본전이 아까워서 그 본전 날라간 게 아까워서 그거 벌충하려고 하다가 이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재경세바에서 얘기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대우건설이 바로 이제 그 선택을 한 거죠. 그 대우건설이 보니까 총 PF 잔액이 지금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1조 1,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미착공 PF 잔액이 9,600억이고 그러니까 1조 원 중에서 지금 이 4천억, 400억이 지금 이게 물려 있는 거니까 이런 작은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크 코스트는 이게 매몰된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보니까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라면 그러면 다른 건설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저렇게 물려있는 브릿지 론으로 걸려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 만기 물량이 1분기에만 32조 원이라고 해요. 그럼 저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서 지금 한쪽에서는 계속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 그래서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중소형 업체 입장에서는 아니 뭐 대우건설도 저런데 우리 중소형 업체는 견디기 어렵다. 빨리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게 뭐 큰일 나겠다. 그러면 우리만 건설업체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가 힘들어질 건데 정부 그거 견딜 수 있어? 뭐 지금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분들도 내년에 선거 있는데 이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내년에 선거 있는데 니네 이렇게 금리 계속 올릴 수 있어?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 건설업체들이 지금 중소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건설업체들이. 이런 사례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는 사들이다가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많고 그 논란이 많고 당시에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니까 건설업체 출신이라 이렇게 그 건설업만 봐주냐 뭐 이러니까 이제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고 해서 나온 게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50%만 그런 가격으로 우리가 사들이겠는데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니네가 다시 가져가라. 그런 이제 딱지를 붙이고 이제 사들여 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많이 환매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도 지금 이런 거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럼 한번 보자.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냐?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미분양은 이게 전국인데 여기 보라색이 이게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 초록색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서울이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방 아파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수도권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방의 건설업체들이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거기는 이제 그 분양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붐이 일면서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지방으로 쭉 내려갔고 그게 이제 지방까지 막 불타오르는 순간에 갑자기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이 수준이 되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10년 평균 잡아서 6만 가구 정도를 정부의 개입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아직은 들어갈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미분양은 이런데 지금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중공후 미분양은 아직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체 쪽에서는 지금 정부가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여기 지금 미분양 이거 늘어나는 속도를 봐라.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이자율이 올라서 작년서부터 지금 급격하게 냉각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중공업 미분양이 엄청 생길 건데 이것을 지금부터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게 과연 여기서 지금 이 건설업체를 도우면 이게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정말로 이 업체들처럼 내버려 뒀다가 이게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제조업의 붕괴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 중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저기 구미나 울산 가보시게 되면요, 거기 중소기업들이 다 그 무너졌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잘 나가던 데인데 제조업들이 그 당시에 있던 그 구미에 있는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 이제 협력업체들도 거기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중간에 있는 거기 제조업들이 중국하고 경쟁이 안 돼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요. 제조업에 있는 제조 인력들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꾸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은 더 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신경 안 쓰고 당장 이제 이 건설업체가 중요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장기적으로 보면 이 건설보다는 제조업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에 이 건설업에 그 종사하는 분들이 당장 타격을 입으니 여기 지금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여기저기서 그런 논란이 일겠죠. 지금 굉장히 힘든 거는 자영업자들이고 자영업자들 지금 난방비도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이 건설업체를 지원하는데 막대한 공적 자금을 쓰겠다는 거냐? 그리고 제조업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제조업 무너지는 거는 그냥 뭐 대책 같은 대책 없이 저러고 가면서 이 건설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또 이제 그 통상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반론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물린 이 업체들은 뭐 운이 나쁜 거긴 하지만 하여튼 판단이 잘못됐고 그리고 그때 과도하게 베팅을 들어간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건데 위험을 감수하는 건데 그 위험 감수해서 그것이 잘 됐을 때는 그게 이제 2, 3년 전이죠. 2, 3년 전에 그렇게 감수해서 엄청난 돈을 번 그 기업들이 지금 손실을 봤는데 그걸 지원을 해?
혹은 그때 이익을 못 봤다고 할지라도 지금 뒤늦게 잘못된 판단을 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미 그 과부하 상태가 된 거거든요, 건설업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건설업이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할 때 과부하 상황이다가 그동안 쭉 줄어왔다가 최근에 지금 주택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과부하 상황이 된 것인데 저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러면 다른 기업들까지도 위험해진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금 이런 반론들이 있는 거죠. 네, 쉽지 않은 얘기고요. 정부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은행 지주회사 지금 16조 원 순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악화되고 있죠. 특히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엄청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항상 이런 거죠. 은행이란 그 직업 자체가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욕을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맑을 때는 우산 빌려 가라고 하다가 비가 오면 우산 뺏어가는 게 은행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돈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성과급 배당 뭐 이런 거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충당금 늘려야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금리도 낮추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의 얘기는요. 이 은행의 순이익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홍익대 전성인 교수가 재미있는 칼럼을 써서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은행의 가상금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료다.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대출을 해줬을 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신용 등급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를 차등화하는 거니까 그것은 일종의 보험료와 같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제도를 생각하면 그 가상금리 중에 일부를 떼서 보험회사한테 주고 이 사람이 디폴트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그러면 대신 보험회사가 갚아라.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채무자한테는 아무런 부담이 안 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 돈을 빌린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은행은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그 계속 채권 주심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가상금리를 그렇게 낮게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무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채무자들에 대해서 채무 재조정에 이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원리에도 맞고 저는 이제 그 주장에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계속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채무자를 보호할 때 우리 금융기관들이 건전해지는 것인데 우리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채무자 보호 부담은 이 그냥 그 은행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이제 채무자 보호는 뒷전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채무자가 빚에 허덕거리는 것이 이 경제에 안 좋다. 그래서 그들을 가급적 빨리 새 출발을 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이제 그걸 제가 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뭐 저 어디서 이상한 얘기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낮은 상황인데요. 그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는 데다가 돈을 대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돈을 대준 다음에 이게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 못 갚는 사람을 빨리 새 출발을 해줄 수 있게끔
이 생태계가 잘 됐을 때 그 경제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 경제는 혁신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좀 이 운행 순이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자주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서 보증을 확대해 왔거든요. 그동안 꾸준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이 그 돈을 못 갚으면 90%는 정부가 갚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10%, 돈은 100%를 대지만 그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으면 90%는 정부한테 가서 요청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보증서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신보 기보입니다. 지역에 또 신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있고, 또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자금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그냥 은행들 돈 벌려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면 정부가 부담을 안고, 그다음에 돈은 은행이 벌고,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한테 돈을 하도 안 빌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보증을 늘려놨는데,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고 저금리일 때 이걸 바꿔 써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그걸. 그러면 또 이제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으로 지금 은행이 안전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거기를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우리 다른 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오늘 금융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K-이노베이션 15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재미있는데요. 이게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예스노우님은 저 잘 아시는 분인가 봐요. 네. 네, 메시지 주세요. 네. 더니엘님도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알짜 방송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널리 좀 알려주세요. 네, 인텔과 벤처캐피탈의 태동, K-이노베이션 15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중기부에 있거나 혹은 이제 혁신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은 잘 되고 있는데 그걸 쫓아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실리콘밸리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우리가 지금 흉내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실리콘밸리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라면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거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은 거기는 실리콘밸리가 있으니까 혁신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러면 혁신 안 하고 이러고 가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답답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중요한 거라면 그걸 빨리 그 본질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걸 모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지금 세계 5대 자동차까지 간 데는 미쓰비시나 도요다의 그런 생산 기법을 모방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게 모방을 잘해서 기술적으로 올라갔는데 디자인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BMW를 이제 그 디자인을 모방해서 요즘은 이제 아주 디자인이 멋있게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삼성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텔이나 도시바를 모방을 잘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수율을 높이고 그래서 경쟁에서 그들을 이기고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특히 몇 개의 분야, 뭐 예를 들면 지금 배터리라든가 혹은 우리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지금 앞으로 나갈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서 투자하지 않던 걸 우리가 과감하게 해서 투자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시스템의 구성 원리를 모방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모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면서 폐쇄적으로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인공지능 AI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AI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가 만들 수 있냐? 만들기 어렵겠다. 근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뭐 다른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 굉장히 연구하고 있다. 네. 네이버가 지금 오픈 AI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연구원이 노벨상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서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의 그 연구원이 노벨상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의 자산이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실리콘밸리를 저는 모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우리가 갖고 오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를 봤죠. 실리콘밸리를 만들자.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더스트리얼 파크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칭화대학의 트러스 파크, 사이언스 파크 이런 거죠. 이거를 미국에서 1951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다는 거죠. 우리 대학들이 지금 70년 전인데 왜 지금도 이거 안 하고 있냐 이런 얘기. 제 얘기는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팔로알토에 이 스탠포드 인더스트리얼 파크이 있는데 1953년에 사실은 이제 휴렛 패커드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휴렛 패커드가 완전히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거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이제 HP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HP웨이가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오늘은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요. 언제 기회 있으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런 이제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슬슬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1956년도에 쇼클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벨랩에 있던 분이죠 아마 제 기억엔 지금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반도체에 아주 그 당시에 최첨단을 가던 그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팔로알토에 와서 쇼클리의 랩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하나 차린 거죠. 그리고서 당시에 이제 그 미국 전역에서 대학원생들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쇼클리라고 하는 교수가 반도체의 아주 최첨단인데 저 교수한테 가서 배우면 좋겠다고 해서 미국 전역에서 당시 최고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대학원생들이 거기 쭉 몰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 교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그 교수 사회에서 하는 농담 중에 교수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이상한 교수와 더 이상한 교수 두 부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연구에 하도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성격이 좋은 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쇼클리 교수가 아주 그렇게 독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쇼클리 교수가 이제 굉장히 독특해서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 대학원 학생들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더 이상한 교수 중에서도 아마 또 더 이상한 교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하여튼 실력은 뛰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이 대학원생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네 실력이 뛰어난데 여기선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이분들이 그 회사에서 튀어나오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더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이 당대 최첨단의 기술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대학원생들, 막 대학원을 졸업한 이 젊은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 금융가에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기가 막힌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와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싶다. 우리를 지원할 그런 금융 지원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으니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편지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금융가에서 여기 보니까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당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8인의 반역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8인의 반역자 8명이 이제 튀어나왔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문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 그 편지를 휴지통에 넣은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아서 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왔는데 이렇게 보다가 그런 얘기가 있어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근데 또 이제 꼭 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꼭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재미삼아서 한번 뭐 얘기나 해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더 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기업인들을 쭉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첨단 기술이 있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지금 일본이 저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 전자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지원을 할 기업을 이제 찾은 거죠. 거기에 이제 페어차일드라고 하는 회사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일을 하는데 이제 신생 반도체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저렇게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가 투자가 많이 되는 거죠. 그게 투자가 되는데 나온 이제 상품을 그 당시에는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비싼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국방부였죠. 미국 국방부예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뭐 핵전쟁 한다 뭐 이럴 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성능이 중요한 건데 따라서 이러이러한 최고의 성능을 맞춰주면 가격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겠다. 근데 그거를 인텔이 맞춰주는 거죠. 인텔이 아니라 이제 이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쟁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그 당시 큰 기업이고 이건 신생 이제 스타트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이게 가만히 돈 벌어 보니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지금 대기업처럼 이게 직장 생활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관료주의가 아주 팽배한 거예요. 그 당시 대기업 문화가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자꾸 뭐 실리콘밸리는 저 미국에 있으니까 그게 미국도 바로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 전까지의 미국의 문화는 우리 20년, 30년 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청계천에 나가보니까 점심때요. 넥타이 맨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렛 패커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름으로, 퍼스트 네임으로 그 부르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국에도 생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시 미국의 이제 기업 문화는 니네는 저 직원이니까 월급만 받아.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심한 거죠. 자기네들이 밤새 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결과를 내놓으면 그 결과는 저기 아무것도 안 한 저 회사 다른 저 원래 하던 회사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고든 무어하고 로버트 노이스가 주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장이 될 줄 알았는데 사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서 인텔을 설립하죠. 그래서 그때쯤 되니까 이 아서 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비스 앤 록을 설립을 하고 이게 이제 벤처 캐피탈의 효시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1960년대 그때 지금 막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은행들은 이런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아서 록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부가 됐죠. 뭐 지금은 뭐 거의 은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이 그 벤처 캐피탈의 효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고든 무어와 로버트 노이스가 나와서 인텔을 설립한 거고 이게 68년도입니다. 이 68년도에 이 음, 어, 이렇게 68년도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공학자들이 답답해하죠. 최근에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법대 상대 나온 사람들이 다 사장하고 이 공학자들은 공장장 하다가 말고 뭐 이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그게 아닌데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이런 관력 조직 하에서 우리 못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평적 조직을 나와서 만드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 수평적 조직이 나와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여긴 갖고 있는 기술밖에 없는데 우리 같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대기업들이 만든 물건하고 우리 스타트업이 만든 물건하고 얘가 더 스타트업 만든 물건이 더 성능이 좋다. 그럼 우리 정부가 이걸 쓸 수 있느냐? 못 씁니다, 지금. 이걸 이제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이걸 쓸 수 있도록 하자고 굉장히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어렵죠. 국방부나 혹은 뭐 아니면 뭐 일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물건과 이렇게 스타트업의 물건이 왔는데 자기들이 일단 평가를 하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AS가 대기업이 잘 될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스타트업이 있더라도 그 물건을 정부가 갖다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은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진 하나의 배경이 된 겁니다. 기술만 있으면 갖다 쓰겠다는 사람, 기술만 있으면 돈을 대겠다는 사람. 이것이 벤처 캐피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미국 정부죠.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시도를 해봤나?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 이렇게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외환위기를 막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혁신이다고 해서 전국에 테크노파크를 만들고 창업보육센터 만들고 전국에 지식산업센터 만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뭐 전국에 지식산업센터 많죠. 어,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D캠프 만들어지고 15년도에 서울에 팁스타운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창조 경제 강조하셔서 이제 창조 경제 혁신센터 만들어지고 2017년도에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만들고 2019년에 대전 팁스타운을 이제 저 있을 때 그때 이제 설계해서 만들어진 거고
2020년에 이제 스타트업 파크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팁스타운 스타트업 파크, 팁스타운이 이제 서울에만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방에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돼서 실리콘밸리는 만들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할 사람은 지금 없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외형만 받아들인 거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옛날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50년 전에 일군의 그야말로 혁신 기업가들이죠. 앙트레프레니어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통이 쌓여서 이제는 실리콘밸리 하면 혁신의 대명사처럼 된 거죠. 그 실리콘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국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도 만들었고요. 프랑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션 F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그 칭화 유니버시티처럼 사이언스 파크를 전국에 지금 60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미국도 여기뿐만 아니라 전역에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그걸 쫓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자. 네. 차근차근히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있어야 되고 벤처 캐피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을 인정해주는 수요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대는 그 시스템이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그 한 그룹만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여러 그룹이 자유롭게 이합집산할 수 있도록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죠. 실리콘밸리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지금부터 만들면 20년 뒤에는 실리콘밸리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건물만 짓고 자기 실적을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짓고 저기다 하나 짓고 그리고 다 이렇게 대학은 대학대로 따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가서는 20년 뒤가 되더라도 우리는 똑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스케치북은요. 네. 매주 화요일 9시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알짜 방송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방송이고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고요. 네. 개방형 혁신을 주장하는 남자 개영남이 진행한 그 경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